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목요일마다 만나는 코너 평화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혼자만 모셨어요? 글쎄요. 와보니까 안 계시네요. 아니, 중요한 김종대 일정이 예. 있는 걸 일정이 좀 중복된 걸 깜빡하고 그래서 저한테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 네.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왜 제가 죄송해야 되는 거죠? 같이 방송하고 계시니까 네. 계속 죄송하시고요. 자,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이 방송 공간에 에어컨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땀을 좀 비 오듯 흘리고 있는 정욱식 대표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자전거 타고 왔어요. 오늘, 요즘 완전히 초여름 날씨예요. 한 30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덥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스팔트 여기까지 그냥 후끈후끈 막 들어올라가지고 제가 조금 지금 거의 먹은 상태인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이제 방송하는 장소가 이제 약간 사우나 느낌이 좀 나가지고. 그런데 왜 에어컨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리를 위해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마이뉴스 많이 후원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방송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제 멘트가 잘 나오네요. 후원 뭐 이런 얘기 잘 나오는데 저희 빨리 에어컨 고쳐가지고 시원한 환경에서 방송을 보겠습니다. 자, 저희 평화로 매주 목요일마다 외교 통일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화면에 보니까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기브 앤 테이크인가요? 네, 말씀은 또 멘트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책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 이 책이 지금 떠 있고 또 평화 네트워크 후원 계좌까지 좀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욱식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아니 나오기 전에 네. 저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베스트셀러 이렇게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네. 여전히 제가 또 이제 출판사 사장님께도 전화해서 아니 베스트셀러 찍혀 있는데 책이 잘 나가는 겁니까? 한숨으로 답변을 대신 하셨는데 베스트셀러 그냥 찍혀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입소문도 좀 타고 또 언론에서도 좀 보도하고 이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인 책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그 취지는 그겁니다. 지금 어느덧 그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한 지가 이제 3년이 지났고, 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지금 이제 3년째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 또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좀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좀 차분히 짚어보는데. 정부 안팎에 있는 분들이나 또 많은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게 좀 진영 논리가 있어서 대체로 좀 이렇게 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문제가 꼬인 거는 좀 미국 탓이다. 이런 쪽에 좀 인식이 강하고, 반면에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사기극에 당한 거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는 너무 남 탓하지 말자. 내 탓도 크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런 쪽의 책임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좀 성찰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멈춰선 한반도 평화를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우리가 조건들을 생각해봐야 될지, 어떤 것들을 또 실천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두루두루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기브 앤 테이크 서로 이렇게 광고 말씀 좀 드렸고, 자, 이 진희님, 제이 진희님께서 실시간도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박진 의원, 최영도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백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거를 백신 보릿고개로 넘어보겠다면서 갔고, 쿼드 논의 좀 하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국민의힘의 방미,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전 지금 가 계신 분도 계시죠? 황교안 전 대표가 또 가 있어요. 네네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뜬금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간다고 해서 백신 확보. 그래서 왜 가셨나? 네. 우리가 뭐 한미동맹이 지금 위기에 처해서 한미동맹을 네. 복원하기 위해서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지금 뭐 한미동맹이 왜 위기에 처한 게 맞나요? 무너진 게 맞나요?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습관성 위기론입니다. 습관성 한미동맹 위기론. 예. 이분들이 한번 재미를 봤던 게 그 2007년 대선이죠. 네, 2007년 대선 때 그때 노무현 정부였죠.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이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막 그 동맹 위기론을 갖다가 엄청나게 설파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 부시 행정부도 좀 오버했습니다. 당시 그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이해창 후보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창 후보가 워싱턴에 갔었는데 당시 부통령인 딕 체니가 면담을 했어요. 이건 노골적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면담을 하고. 그래서 막 그 당시 뭐 야당 후보들이 미국에 몰려가 갖고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뭐 부시 행정부 고위 관료들 만나고 미 의회의 지도자들 만나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맹폭을 가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때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한편으로는 동맹 위기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백신 이 보릿고개를 넘는데 본인들이 좀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한미동맹 위기론이 보수적인 야당이나 언론에서 또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상은 뭐였냐? 당시 그 백악관에서 아시아남당 그 선임국장을 맡았던 마이클 그린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도는 전두환, 노태우 그 이상이다. 완전히 역대 최대 찬사를 보낸 거예요. 뭐 이게 찬사인지 뭐 저는 상당히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찌됐든 노무현 정부 때 한미동맹이 무너진 게 아니다. 상당히 강화됐었거든요. 강화됐단 말이죠. 그거는 뭐 팩트죠, 사실. 그건 다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 상황이었으니까. 마이클 그린 지금도 그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되는 사람인데 그게 백악관의 속내였던 거죠. 그때 리차드 룰리스, 미 국방부의 고위 관료였던 리차드 룰리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정확한 실상을 전달하기보다는 자꾸 그 이제 좀 이렇게 좀 진보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동맹을 그 좀 악용해왔던 이런 것들이 좀 과거의 악습이었는데 이게 또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미 동맹 뭐 강조하고 있는데 황교안 전 대표는 군대 안 갔다 왔거든요. 단마진으로 군대를 못 갔었는데. 글쎄요. 자, 그때 속죄의 의미로 이제 동맹 강화를 또 외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속죄의 의미로. 근데 아무튼 그 이게 너무 정치화돼요. 이 동맹 문제를 자꾸 정치화하는 것이 동맹의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좀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동맹은 거기에 아무리 그 색칠을 해도 동맹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적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맹이라는 건. 이제 명시적인 공동의 적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동맹은 강화되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동맹 강화라는 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럼 그게 좋아져야 되고 긴장감이 높아져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냐,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냐. 적어도 동맹의 또 하나의 정신은 뭐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지만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는 공동의적인 북한과 이제 공동의 친구가 되자.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좌초 위기에 처했는데 그 실패했던 좌초 위기에 처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재개하는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도 풀어가면서 한미동맹도 유연화하는 좀 이런 어떤 좀 그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동맹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뭐 위기다, 뭐 한국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 동맹은 명백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무튼 이게 좀 굉장히 좀 씁쓸해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이게 수가 좀 읽혀요, 보여요, 뻔하게 보여요. 한미동맹 위기론 내세우면서 내가 한미동맹 지킬 적임자다, 미국도 다 따 이러면서 뭐 당내에서 대선 주자 행보도 좀 하면서 그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그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푸대접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쪽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은 올해 방위 분담금을 작년보다 1% 올려줬어요. 1%. 네? 네. 한국은 13.9% 올려줬습니다. 네? 13.9% 올려줬어요. 퍼센테이지만 보면은. 네. 저는 뭐 그거 자체도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문재인 정부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국내 비판적인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미동맹에 상당한 공을 지금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월 21일 날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제1의 아젠다는 아마 한미동맹 강화가 될 거예요. 굳건함을 확인하는 뭐 그런 자리가 그렇죠.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어떤 국내 보수정의 공격을 의식해가지고 자꾸 이제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강박관념에 이제 휩싸이기 쉽고 또 보수 진영에선 조금이라도 뭔가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침수봉대해가지고 그걸 정부가 공격 수단으로 삼고 이러면서 좀 이런 좀 악순환이 좀 이제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악순환 말 그대로 악순환 상황. 결국에는 이제 평화 정착의 길로 좀 가야 이런 악순환을 좀 끊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남북의 교착 관계라는 게 너무나 좀 답답하고. 황교안 전 대표 잘 다녀오시고요. 박진 의원이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싫다고 하니까 자, 이제 혼자 묵묵히 일정 소화하다가 잘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우리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보면 잠깐 언급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 금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21일 진행이 됩니다. 열리게 되는데 대면 이제 정상회담이 되겠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협상이 되겠죠. 자,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대북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라면서 북한과의 접촉 이 사항 이것도 잠깐 짚고 저희가 넘어가면 앞으로 새로운 협상이 좀 열리면서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는 그런 제스처라고 좀 저는 보여지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대북 정책을 설명하겠다.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잘 접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동안은 외면하고 뭐 고개 돌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북한도 좀 호응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그 보도를 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 언론에서는 거의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 5월 10일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두 명의 복수의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북한이 일체 반응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다음 날 국내 몇몇 언론에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잘 접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국무부나 아니면 이제 그 유엔에 있는 미국 그 대사관실에서 유엔 대사관실에서 그 북한 대표부 있으니까 북한 대표부에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우리가 접촉을 제안했는데 그거 얘기 들었어? 뭐 팩스 접수했어? 그러면 그쪽 직원이 받았다. 그냥 이렇게 할 수도 기계적으로 그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잘 그러니까 그 접촉 제안을 잘 접수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평양에 본국에 보고를 해가지고 평양 당국에 검토를 거친 후에 확답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해요. 그런 이 단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접수했다가 보통 이제 영어로는 acknowledge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접수했다라고 하는 게 저쪽에서 뭐 서한이나 말을 중고를 갖다가 일단 받았다는 의미지 거기에 대해서 긍정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후로 그거에 대한 일체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내 언론 상당수 언론들이 잘못 보도한 건데, 네. 그러니까 5월 2일 날 북한이 두 개의 대미 비판 담화를 내놨어요. 그랬죠. 예, 예. 하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네. 뭐 북한을 세계 평화 위협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단호한 억제를 추구하겠다. 이런 것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네. 냉동 사고에 갇혀있다라고 이제 비난한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비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담화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완료했다고 하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비난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국내 언론이 보도한 게 그냥 뭉뚱그려서 네. 그냥 시차나 뭐 이런 걸 좀 보면서 이것도 뭐 같은 반응이 있지라면서 보도를 한 건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잘못 짚은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대북 정책에 대한 반응이 이렇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잘못 짚은 겁니다. 네, 사실관계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북한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완료했다라고 하는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면 팩스로 넣어놓고 혹은 이메일로 넣어놓고 이거를 북한이 접수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만나자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접수했다라는 건지 이 자체도 이제 불분명한 상황인데, 만약 전자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가 본국에 보고를 했을 거고, 본국에서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안 됐고 북한의 반응, 행동 이게 좀 나와봐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뭔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은 평가가 이르다. 그렇죠. 정욱식 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분석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대북 정책도 어쨌든 나와 있고 북한에 뭘 접수를 했고 북한의 반응도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이 상황을 좀 볼 것 같아요. 보면서 이런 얘기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제안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렇게 반응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이번 회담 어떤 현안이 좀 주요하게 다뤄질까요? 첫 대면 정상회담인 만큼 일단 의제들이 굉장히 많겠죠. 동맹에 관련된 부분, 또 이제 대북 정책에 관련된 부분, 중국 정책을 대중국 정책을 포함한 이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특히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문제, 그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쿼드 문제, 또 이게 정상회담에서 다뤄질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제 사드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좀 보여져요. 이게 정상회담에서 다뤄질지 아니면 이제 확대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실무 회의가 있고 이런 데서 다뤄질지는 이제 뭐 미지수이지만 사드 문제 이런 것들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죠. 꽤 의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 의제에 따라서 어쨌든 깊게 좀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남북 관계를 좀 풀어갈, 또 북미 이 비핵화 협상,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좀 풀어갈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싱가포르 그 합의 정신을 기초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그 기초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좀 잘만 좀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은, 글쎄요, 좀 트럼프 대통령 당시 탑다운 방식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업 방식으로 좀 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중요한 관건은 이제 공동 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거냐. 이번에 이제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되겠죠.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을.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될 텐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 근데 그것 관련해서 2017년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공동 성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내용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실망스러운. 대표적으로 실망스러운 내용이 대북 제재를 유지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갔고, 네. 그죠? 예.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이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그거는 뭐 립서비스에 가까운 이런 네. 내용이 있었고, 특히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북 억제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당시에 좀 들어갔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시작전 관련해서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당시에 들어갔었어요. 네. 예. 그런 게 이후 대북 정책 또 한반도 평화 전략에 굉장히 좀 발목을 많이 잡았던 거예요. 예, 이후.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인데 예를 들면 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 강화하기로 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하기로 했다. 네. 이런 내용은 습관적으로 이제 당기기 쉬운데 그렇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 북한이 볼 때는 뭐 그전하고 똑같네. 뭐 무슨 뭐 실용적이고 뭐 조정된 외교 얘기했지만 그 말뿐이고 그전하고 똑같네. 결국 뭐 제재는 안 풀어주고 네, 똑같이 관심을 끄겠죠. 네.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실현에 발맞춰서 대북 제재를 완화 해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네. 근데 그거는 내용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비슷해 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이제 있어야 해준다.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네. 내용인 만큼 내용적으로는 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듣기에 그렇죠. 상대방이 듣기에 이제 한미 양국이 이른바 선비핵화 후 제재 해결 이 구도에서 네. 이거를 단계적 동시적 조처에 대북 제재 문제도 포함시키기로 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좀 더 북한에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심사다. 이죠. 예. 네. 그 공동 성명 봐야겠지만은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분석을 해봤지만 대북 정책의 기조가 좀 모호하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이건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할 때 좀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미국한테 바라는 점 아니면 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건. 네. 역대 미국 행정부들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실패했다는 걸, 그걸 바이든 행정부가 그 기초 하에 뭐 새로운 전략 혹은 뭐 실용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제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우리 정부에도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정영 외교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네. 도대체 왜 이걸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뭐 좀 정말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 궁금하네요. 예. 아니면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인 그냥 립서비스인 건지 이게 네. 좀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럼 이전에 미국 행정부들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으면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실패한 이유. 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재 위주의 접근. 네. 제재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죠? 그 역효과가 분명히 확인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던 게 아주 중요한 이유였던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으로 대북 억지를 강화하겠다고 그래요. 네? 네. 지금 그 한미 동맹 혹은 여기 네. 이제 일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아니 한미 혹은 한미일 이 3자가 세겠습니까? 북한이 세겠습니까? 이게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군사력 차이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한미 동맹 혹은 한미일 차원의 대북 억제력은 강력해요. 굳이 대북 억제력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위협을 억제 하면서도 이것이 예를 들면 이제 외교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북 억제력을 설계해 나가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제 좀 멘트가 당긴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 네. 습관적으로 하듯이 또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근데 한반도 비핵화 핵심은 북한의 핵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북한의 핵은 전쟁 억제력이에요. 핵 억제력이에요. 그러면 한미 혹은 한미일이 대북
억제력을 막 강화하면서 네. 지금도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막 강화하면서 북한한테 핵 억제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이게 통하겠냐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거네요. 자기들은 오히려 공언한 대로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대북 억제력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으로 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미 강력하게 구비되어 있고 네. 이것도 지금 잘 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억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외교적인 목표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대북 억제력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참 이 외교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다르고 아다른 거고 네. 어떤 문장을 쓰느냐, 어떤 걸 강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분명히. 상대방이 보기에도 그 상대방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외교적으로 잘 풀어갈 것인가, 어떤 문장과 문구를 단어를 쓸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한미일 아까 분명히 좀 하셨는데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을 놓고도 한미일 협의를 언급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중국 겨냥한 겁니까? 뭐 왜 그냥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제 좀 그 일종의 페이크 전략을 썼죠. 무슨 말씀이냐면 네. 오바마 때도 이제 한미일의 군사적 결속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북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뭐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약정을 체결할 때도 그렇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네. 지소미아라고 불리죠. 그거 할 때도 그렇고 사드 배치할 때도 그렇고 네. 그렇잖아요. 뭐 한미일 3자 군사훈련할 때도 그렇고 그건 북한 네. 때문이다. 북한 때문에 하는 거다. 중국하고는 무관하다. 네. 그게 주호영차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기류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네. 이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이제 확실히 이제 사정권에 이제 넣으면서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죠. 네네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근본적인 긴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북한과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성공의 역설이 존재해요. 성공의 역설. 성공의 역설. 예, 어떤 건가요? 그러면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 네. 라는 건 북핵 문제만 해결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북핵 문제만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요. 북핵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주고받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정전 상태에 있잖아요. 정전 체제잖아요. 이걸 이제 평화 체제로 전환을 하고 네. 또 1948년 이래로 북미 간의 수교를 맺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북미 간의 수교도 하고 네. 대북 제재도 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억제력을 가장 유력한 억제력을 내려놓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뭔가 군사적인 상응 조치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거기는 핵을 내려놓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린 다 유지할 거야, 무기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또 실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역대 그 미국 행정부들의 정책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자꾸 야 이거 성공해도 걱정이네 이런 거예요. 이러면 이거 이 한미 동맹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게 이제 정치인들까지 결합된 군산정 복합체 입장에서는 그 이제 소련이 몰락한 이후로 그죠? 1990년대 초반 이후로 북한 위협론이 일종의 자기들의 신규 무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마르지 않는 셈인 거예요. 죄다 아마 북한에다 갖다 붙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략가들의 또 근본적인 목표는 지금 커져가고 있는 저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하고 근본적인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 사이에 이 근본적인 긴장의 문제가 있는데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중국까지 염두에 둔 형태로 한미일의 군사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구를 할 경우엔 그렇죠? 그러면 이 긴장 관계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더 긴장 관계가 커지게 되고 또 지금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북중 관계고 과거의 북중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이 그런 형태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형태로 군사적 결속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북중 관계 또 중로 관계 더 나아가서 북중로도
결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세력이라는 게 균형을 계속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한미일이 손을 잡고 힘을 키워나가면 이쪽에서도 또 뭔가 함께하는 움직임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참 그렇네요. 이게 평화 프로세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강조한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만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하자고 해서 또 쉽게 이렇게 끌려오는 미국이나 이런 그 미국의 주류들이 정치인들이 끌려오는 그런 상황도 안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평화를 바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쪽 생각은 또 다른 차원의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체념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물밑에서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역대 행정부들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자체 평가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럼 실패한 이유들이 뭔지 실패를 초래한 정책 도구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게 있어야겠죠. 다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책 도구가 새로움이 없으면 표현만 새로운 걸 구현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뭐 캘리브레이티드 뭐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어렵네요. 네, 캘리브레이티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언론에서는 조정된. 근데 조정된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건 좀 보정된. 네? 과거의 실패를 보정하는, 교정하는 이런 의미가 이제 캘리브레이티드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캘리브레이티드 앤 프로그래매틱. 그러니까 조정되고 보정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 표현은 그 전에 안 썼던 거예요. 근데 표현은 표현만 새로워. 내용이 새로운 거냐? 그거는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지금 뭐 판단하기엔 성급한 감이 있지만 그 새로움을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북한 문제가 테이블에 올려져서 논의가 될 텐데 그때 확실히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건 실패한 이유 거기에서도 좀 들어보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논쟁을 말씀하시면 논쟁도 좀 해보고 우리 시간은 이렇다 이렇게 가야 정말로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보고 사실 그러면은 그러시면 좋겠네요. 오바마 행정부 때 출범한 직후에 그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관련 국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며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도 그런 걸 추구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게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가만히 보세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4개월째 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 그 누구의 입에서도 평화협정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누구의 입에서도 북미 관계 정상화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네요. 우리는 이걸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얘기했던 바 그리고 그것이 싱가포르 국민공동성명에 잘 반영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동맹 차원의 의지, 한미 양국 차원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조속히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라는 내용이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꼭 담겼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좀 더 새로운 그런. 지금까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지금 68년째 지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돼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를 도외시한 상태에서 무슨 수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협정이 먼저고 거기다 또 시작을 해야 된다. 같이 일단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유념할 것은 평화협정 자체가 평화체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거죠. 하나의 협정을 체결하고 그걸 완전히 이행할 때, 그죠? 비로소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핵화가 되고, 그죠? 비핵화가 되고, 그런 어떤 그 이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로 했는데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없고 네. 2018년도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우리 정부가 말하는 비핵화는 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책에도 그 담아놨습니다만 네. 없는 것 갖고 헤매지 말고 이미 그 유엔에서 비핵지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어요. 일반 논적인 의미의 비핵지대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유엔 문서에 기초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비핵지대를 삼자. 네. 라는 이런 어떤 방안도 저는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글쎄요. 저희 평화로를 이거 좀 보고 청와대에서 좀 보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도 가져보는데 이제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그 여정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열심히 추진해 왔지만은 이번에도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기대를 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탑다운 방식,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 네네. 어찌되었든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바텀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고 있는 게 있어요. 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특히 이제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째가 되기 전에 네.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네. 관련 국가와 또 유엔에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지금 이 아래로부터의 평화운동 네.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주요 지자체들 예. 단체장들도 이게 좀 이제 서명을 했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서명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연예인 최근에 보니까 윤도현 밴드도 이게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이게 뭐 정부의 고유한 외교안보라고 하는 게 정부의 고유한 그 권한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정책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장 많은 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통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이게 지금 힘을 받는 구도에 있는 만큼 이 방송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endthekoreanwar.net 그러니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이렇게 네. 검색 엔진에 치시면 네. 여기에 이제 서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같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네. 이제 정말 아래로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평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좀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진정한 바텀업 방식의 네, 그럼 평화로 가는 길이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동안 말씀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오늘 참 혼자 또 나오시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아니 왜 달병과 김종대 전 의원이 안 계시니까 예 말씀드리기 한결 편하네요 일단. 그래서 더 신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네. 이게 일반 언론에서 잘 부각시키지 않고 지적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평화로에서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VOD도 올라오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또 보셔도 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어쨌든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 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안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